무수한 생을 윤회하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7,000겁의 선근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8대 독자. 옛날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씨 성을 가진 진사 양반이 살았다. 그 집안은 아들이 귀하여 7대를 내려오도록 독자로만 이어졌는데 8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8대 독자의 이름은 인석이었고 나이 19에 이르도록 부모가 애지중지 길렀다. 어느 해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다. 낮이면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고 밤이 되어도 식지 않은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인석이 갑자기 열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더위를 먹었거니 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부터 정신을 잃었고 용하다는 의원을 셋이나 불러들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밤 인석이 잠깐 눈을 뜨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어미, 여기 있다. 인석이 힘겹게 말했다. 어머니, 그래, 말해라. 대를 잊지 못하고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19살 난 8대 독자가 죽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안 된다. 내 아들은 안 죽었다.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려고 하면 소리를 질렀다. 인정머리 없는 것들, 내 아들에 손대지 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조금만 기다려보세. 혹시 다시 숨을 쉴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방에서 내놓지 않았다. 한여름이라 시신이 상할세라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이 나섰다. 산 사람까지 병들겠습니다. 결국 마을 어른들이 나서서는 김진사 내외를 붙잡아 두고 인석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런 다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그날 밤부터였다. 한밤중이 되자 비어있는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가 옷을 입는 소리 같았다. 잠시 후에는 마루가 삐걱거리더니 뚜벅, 뚜벅 발소리가 대문 쪽으로 향했다. 놀란 어머니가 덜컥 방문을 열었다. 인석이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날 이후 여름밤마다 가끔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더 이상한 것은 인석의 방이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놓아도 아침이면 방바닥에 흙이 조금씩 떨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산에서 내려왔다가 돌아간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남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제2장 7,000겁의 인연. 이웃고을 최사또에게는 17살 난 딸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서연이었는데 웬만한 사내보다 담이 크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이듬해 봄 몸종을 데리고 나무를 캐러 뒷산에 올랐는데 한참 나무를 캐다 보니 몸종과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었고 숲에서는 풀벌레만 요란하게 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풀벌레의 소리가 뚝 그쳤다. 걸음을 멈춘 서연이 혼잣말을 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바로 그때였다. 싸 어디선가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한여름인데도 살갗에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다. 달빛 아래 커다란 봉분 하나가 보였는데 무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우르르르 땅이 낮게 울렸고 봉분 한가운데가 천천히 갈라졌다. 서연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는데 갈라진 무덤 사이에서 흰 손 하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20살 남짓한 젊은 사내가 걸어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놀랄 만큼 잘생긴 귀공자였다. 놀란 서연은 뒷걸음질 치면서 물었다.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청년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었다고 해야겠지요. 서연은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청년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치지 않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무덤 밖으로 나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은 잠시 무덤을 돌아보았다. 다만 죽고 나서도 한 가지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미련입니까?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사람을 해치려는 악이라곤 없었다. 오히려 연민을 느낄 만큼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년은 자신이 인석이라고 밝혔다. 부모를 두고 먼저 죽은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 특히 어머니가 밤마다 자기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죽으면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울음소리는 무덤 속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승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서연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살아있는 처녀와 죽은 총각이 무덤 앞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세상 이야기를 하다니. 대화를 계속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듯 따뜻하고도 애틋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늘도 두 사람 편인 듯 달빛이 두 사람과 풀밭을 은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무수한 생을 윤회하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7,000겁의 성근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래서일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할 수 없는 동병상련.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서 부부의 인연이 맺어졌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에 인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다. 낭자와의 인연이 이리 깊게 될 줄 몰랐습니다. 훗날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니 정표를 나누어 가지고 싶소. 그러고는 처녀의 치맛자락 한 폭을 조금 베어 품에 넣더니 대신 허리에 차고 있던 패도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개로 장식된 작은 칼집에 은장식이 달린 것으로 한눈에도 범상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을 지니고 계시오. 훗날 이것이 낭자와 저를 그리고 긴 인연을 지켜줄 것이오. 말을 마치자 청년은 무덤 쪽으로 돌아섰고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봉부는 이미 예전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꾼 듯하였으나 손에 쥔 패도만은 분명한 실물이었다. 제3장 태기. 새벽에 낭자가 산에서 내려오자 놀란 유모가 물었다. 아기씨, 어디를 다녀오셨기에 옷매무새가 이리 흐트러지셨습니까? 서연은 대답 대신 패도를 소매자락에 감추었다. 유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으나 서연이 입을 열지 않으니 더는 묻지 못하고 속으로만 근심하였다. 두어 달이 지나자 입맛이 없고 헛구역질하는 등 서연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유모가 옆에서 보고는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태기가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사또 내외는 이 사실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아직 정혼조차 하지 않은 딸이 잉태라니. 이 일이 관아 밖으로 새어나가면 고을 원님 자리도 온전치 못할 뿐 아니라 딸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일이었다. 사또는 크게 노하여 딸을 문초하듯 다그쳤으나 딸이 하는 말이 하도 기이하여 오히려 말문이 막혔다. 저는 결코 사람과 정을 통한 일이 없사옵니다. 다만 뒷산 무덤가에서 만난 한 청년과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고 딸이 죄를 숨기려 지어낸 말이라 사또는 여겼다. 은밀히 사람을 시켜 딸을 산속 암자로 보내 남몰래 없애버릴 궁리까지 하였으나 부인이 눈물로 만류하는 데다 딸이 패도 하나를 꺼내어 보여주며 정표로 받았다고 울며 결백을 주장했다. 딸의 말을 그대로 고지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차마 친자식에게 어찌 모진 짓을 하랴 원래의 뜻을 거두었다. 결국 딸을 후원 별당에 두고
바깥 출입을 그만 채 해산할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부터 관아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한밤중이면 철벅, 철벅, 우물에서 물 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에는 사또가 그 소리를 들었다. 얼른 일어나 우물가로 가보았는데 달빛 아래 아무도 없었다. 사또가 우물을 들여다보자 자기 얼굴이 물 위에 비쳤다. 그런데 자기 얼굴 옆에 또 하나의 다른 얼굴이 있었다. 창백하지만 잘생긴 젊은 사내였다. 기겁한 군수가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우물을 보았다. 어느새 사내도 사라지고 없었다. 제4장 아이의 울음. 달이 차면서 배가 불러왔는데 서연은 꿈에서 가끔 인석을 보았다. 인석은 언제나 무덤 앞에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폭우가 쏟아졌다. 번개가 산을 가르고 천둥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그날 서연에게 산기가 왔다. 한밤중이 지나도록 진통이 계속되었다. 아이가 태어나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관아의 모든 등불이 한꺼번에 꺼진 것이다. 동시에 멀리 산에서 푸른 불빛 하나가 내려왔다.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빛이었다. 그 불빛은 담장을 넘어 별당 지붕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다. 응애, 응애. 아들이었다. 유모가 아이를 받아서 들고는 놀랐다. 아씨, 왜 그러느냐? 아이가 갓난아이의 오른손이 꽉 쥐어져 있었다. 아무리 펴려 해도 펴지지 않았다. 서연이 아이를 품에 안자 그제야 손이 펴졌다. 손바닥 한가운데 작은 붉은 점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흔적처럼 보였다. 사또는 외손자라 해야 할지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모를 아이를 앞에 두고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딸이 끝내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대지 않으니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해질 뿐이었다. 사또는 차마 어린 외손자를 내치지 못하고 별당에서 은밀히 기르게 하였다. 제5장 동기가문. 그로부터 2해가 지났다. 김진사는 아들을 잃은 뒤로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옛벗들을 자주 찾아다녔다. 하루는 친구인 옆 마을 사또를 찾아 관아에 들렀다가 마침 유모가 마당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볕을 쐬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무심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이목구비며 눈매, 심지어 웃을 때 입가에 치는 보조기까지 죽은 아들 인석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늙으면 헛것을 본다더니 내가 그런가 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보면 볼수록 더욱 또렷해졌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손에 쥐고 놀던 물건이 김진사의 눈에 들어왔다. 자개로 장식된 작은 칼집에 은장식이 달린 패도였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아들 인석이 평소 몸에서 떼지 않던 바로 그 패도였다. 이 패도가 어디서 났느냐?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유모는 갑작스러운 노인의 기색에 놀랐으나 사정을 자기 나름 짐작하는 바가 있어 조심스레 안채 이 일을 알렸다. 제6장 패도와 치맛자락. 사또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딸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였다.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낭자 신뢰를 무릅쓰고 묻겠소. 이 패도를 누구에게서 얻으셨소? 서연은 오래 망설이다가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뒷산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고하였다. 무덤이 갈라지던 일, 청년의 용모와 말씨, 청년이 자기의 치맛자락을 베어간 일과 그 대신 패도를 받은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진사의 얼굴은 놀라움과 슬픔과 반가움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띠었다. 그 무덤이 있던 자리를 낭자가 가리킬 수 있겠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김진사가 말했다. 그 아이가 밤에 나타났다면 이 일은 자시 이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시가 되자 김진사는 하인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고 사또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뒤를 따랐다. 무덤에 이르러 서연이 가리킨 자리는 과연 인석의 봉분이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파묘를 명하였다. 흙을 걷어내고 관을 열자 그 안의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인석의 시신은 이태가 지났음에도 이상하리만치 상하지 않은 채였고 그 오른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조심스레 펴보니 색이 바랜 비단 치맛자락 한 조각이었다. 허리에는 늘 지니고 다니던 패도가 보이지 않았다. 김진사는 그 옷자락을 받아들고 사또에게 청하였다. 따님의 치마를 좀 가져와 대어볼 수 있겠어? 사람을 보내 서연이 그날 입었던 치마를 가져오게 하니 옷자락이 잘려나간 자리가 있었다. 그 조각을 시신의 손에서 나온 천에 맞대어 보자 결이며 무늬며 잘린 선까지 한치의 어긋남 없이 꼭 들어맞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말을 잃었는데 사또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김진사는 서서 울었다. 바로 그때였다. 후 하고 바람이 불더니 횃불이 모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으니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귀신이다. 그 순간 무덤 너머에서 젊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김진사가 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니 달빛 아래 그리운 아들 인석이 서 있었다. 인석아! 김진사가 달려가자 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무엇이 됐단 말이냐? 인석이 웃었다. 아버지 어머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던 대가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인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여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린 다음 말했다. 어머니께 이제 제 방을 비우시라고, 저를 그만 놓으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울면서 아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닿을 수가 없었다. 인석의 모습이 달빛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인석아, 마지막으로 인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소자는 이제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갑니다. 그 순간 마을에서 달기 울었다. 그러자 호련 인석이 사라졌다. 제7장 남은 뒷이야기. 다음 날 김진사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죽은 뒤에도 그대로 두었던 방이었다. 옷도 책도 벼루도 생전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것들을 정리했다. 그러고는 아들의 빈자리에 앉아 말했다. 그래, 이제 가거라. 그날 이후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가 사라졌다. 대문도 저절로 열리지 않았다.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흙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김진사가 사또를 찾아가서는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라면 우리 집안의 핏줄입니다. 따님과 아이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했고 서연은 아이와 함께 김진사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에게는 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돌아올 환, 돌아온 아이라는 뜻이었다. 서연 낭자, 아니 이제는 김씨 부인이 된 최 씨는 평생 혼이 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다만 해마다 늦여름이 되면 홀로 뒷산에 올라 인석의 무덤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다가 내려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무덤가에 누가 다녀간 듯 향내가 은은히 감돌았다는 말이 전해질 뿐 그 무덤이 다시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전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환은 건강하게 자랐고 혼이 나여 여러 자식을 두었다. 끊어질 뻔했던 집안의 대가 환의 대가 되어서는 오히려 번성했다.
그 뒤로 인석의 무덤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여름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인석의 무덤 근처에 가면 잠깐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아니 운이 나쁘면 이라고 해야 할까? 달빛 아래 무덤가에 젊은 사내 하나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사내는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달구는 소리가 들리면 천천히 뒤를 돌아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한여름 밤 그 산길을 지날 때면 절대로 무덤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리 뒤에서 젊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도 말이다. 잠시 길을 좀 묻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인석은 이미 후사를 얻었으니 지금 무덤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인석인지 아니면 백년 묵은 여우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여름휴가 잘 쉬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표현해 주십시오. 문헌을 찾거나 창작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